안녕하세요, 여러분. 즐거운 한국사 시간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고려시대의 첫 시작을 배울 차례인데요. 먼저 고려에서 핫했던 3명의 왕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첫 번째 왕, 태조 왕건입니다. 이분의 가장 큰 업적은 당연히 고려의 건국과 통일이겠죠. 그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신라 말 중앙의 힘은 약해질 대로 약해졌고 각 지방은 호족들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나라까지도 세우는데 누구였죠? 후백제를 세운 견훤과 후고구려를 세운 궁예였습니다. 태조 왕건은 바로 이 궁예의 밑에 있었던 사람이었어. 자, 그런데 궁예가 조금씩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미륵이라 너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헛소리를 하면서 아무 근거 없이 신하들을 반란자로 몰아 죽이고 심지어 부인과 자식들까지도 죽이는 거야. 자, 이러한 미친 짓에 신하들의 마음은 궁예를 떠나 당시 덕망 있고 힘이 있었던 왕건을 향하게 되고 결국 왕건이 궁예를 몰아내고 왕위에 오릅니다. 그 후 나라 이름을 고려로 바꾸고 자신의 근거지였던 송악, 개경으로 수도를 옮겨. 하지만 아직 통일이 된 건 아니었죠. 후백제가 있고 신라도 있잖아. 그리고 북쪽에는 발해가 있었지. 그런데 발해가 거란에 의해 망하게 되자 왕자였던 대광현은 발해의 유민들을 이끌고 고려로 들어오는데 왕건이 그들을 받아줬어. 그리고 친신라 정책을 펼쳐 신라인들의 마음을 얻어나갔고 결국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을 하면서 신라를 얻게 됩니다. 반면 이 시기 후백제는 내부에 분열이 생기면서 상황이 안 좋아졌는데요. 후백제의 왕인 견훤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는데 견훤이 왕위를 첫째 아들이 아니라 막내에게 넘기려고 하자 첫째인 신검이 반란을 일으켜서 견훤을 절에 가두고 후백제의 왕이 된 거야. 그런데 절에 갇혀있던 견훤이 탈출에 성공해서 왕건에게 가버린 거지. 당시 왕건은 견훤을 아주 잘 대접해 주었고 견훤과 함께 후백제를 멸망시켜 통일에 성공합니다. 이렇게 발해 유민부터 신라, 백제까지 끌어안으면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루었어. 하지만 통일을 이룬 태조에게는 또 다른 과제들이 남아 있었는데요. 가장 시급하고 중요했던 것은 호족들을 어떻게 다룰까였습니다. 신라 말은 호족의 시대였고 왕건 또한 호족들과 연합해 고려를 세우고 통일에 성공했단 말이야. 당연히 건국 당시 호족들의 힘은 매우 강했습니다. 때문에 이들이 혹시나 다른 마음을 먹는다면 굉장히 큰일이었죠. 그래서 태조는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호족과 밀당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호족들을 끌어당겼어. 바로 힘센 호족들과 가족이 되기로 한 거지. 어떻게? 2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첫 번째는 결혼이었습니다. 각 지역에 잘 나가는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신이 호족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에게는 무려 29명의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호족들에게 자신의 성인 왕씨를 주는 거야. 예를 들어 여수에 정미소리라는 호족이 굉장히 잘 나가. 그러자 왕건이 미소리를 꼬시려고 왕씨성을 주면서 우리는 이제 같은 성을 가진 한 가족이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가족관계를 맺어 우리는 가족이니까 끝까지 함께 하자고 구슬렸던 거예요. 하지만 너무 오냐 하면 또 말을 안 듣지. 호족들을 밀기도 합니다. 바로 사심관과 기인제도였는데요. 사심관 제도는 힘이 센 호족들을 자기 고향의 사심관으로 삼아 그 지역을 책임지게 한 후 만약에 그 지방에서 반란이 일어나면 책임을 물어 사심관을 죽이는 거였어.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그 지역을 잘 관리하라는 뜻이야. 그리고 기인제도는 호족들의 아들을 수도인 개경에 살게 해 인질로 삼았던 거지. 자, 이렇게 하면 호족들이 쉽게 딴 마음을 먹기가 힘들잖아. 반란을 일으키면 가장 먼저 죽는 게 바로 자신의 아들이 될 테니까.
이처럼 호족들에 대한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또 여러분, 고려라는 이름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나라가 있지 않니? 고려와 발음이 비슷한 나라 고구려가 있었죠. 사실 고구려도 당시 사람들은 고려, 구려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고려라는 이름 자체가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의미인 거지. 때문에 왕건은 고구려의 옛 땅을 다시 되찾고 싶었습니다. 옛날에 고구려 땅이 어디에 있었어? 고려보다 위쪽, 북쪽에 있단 말이야. 따라서 태조의 두 번째 정책은 북으로 진출하는 북진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옛날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중시하며 서경으로 삼아 이곳을 중심으로 북진 정책을 추진했고요. 그 결과 북으로 올라가 청천강 일대까지 영토를 확장하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백성들 돌보기, 민생 안정입니다. 통일신라 말에 힘겨웠던 백성들의 삶은 후삼국 시대의 오랜 전쟁까지 더해져 가족을 잃고 농사지을 땅도 잃고 너무 힘들고 지쳤어. 때문에 이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줄여주면서 백성들이 굶어 죽지 않도록 다독여주고 민생 안정에 힘을 썼어. 자, 그럼 태조가 죽은 후에 고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시 태조에게는 25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아. 이 왕자 아들이 자신의 외할아버지인 호족과 연합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죽고 죽이는 일들이 계속 발생했죠. 여러 반란으로 왕권은 크게 불안정했고 그런 상황에서 네 번째로 왕이 된 사람이 광종이었습니다. 이분이 고려의 왕 중에서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왕 중 한 명이에요.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지켜본 광종은 태조와 달리 좀 더 강하게 나가기로 합니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호족들을 처리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죠. 자, 이를 위해 노비 안검법을 실시합니다. 자, 이거는 노비들을 살피고 검사하는 법이라는 뜻인데 무엇을 검사했다는 걸까요? 고려가 통일하기 전 호족들은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불법으로 백성들을 자신의 노비로 삼곤 했어. 때문에 나라에 세금을 내야 할 백성들이 호족의 경제력이자 군사력이 되어 호족들 좋은 일만 시키고 있는 거지. 자, 그래서 광종은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해서 양민으로 풀어주었습니다. 그럼 이제 풀려난 사람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겠죠. 세금은 국가의 재산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 왕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국의 과거제를 새롭게 도입합니다. 관리가 되려면 이제 시험을 봐야 하는 거지. 이를 통해 똑똑하고 충성심 강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새로운 인재들을 키워냈고 이들과 함께 호족들과 싸워 나갔습니다. 또 관리들의 유니폼, 공복을 정해서 관리의 직급에 따라 자색, 단색, 비색, 녹색, 색깔을 4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자신은 이제 왕이 아니라 황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까지가 광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노력들 살펴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노비 안검법과 과거제 기억을 해두세요. 다음은 성종입니다. 성종은 힘들게 만든 나라 고려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어. 무엇으로? 바로 유교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해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 최승로입니다. 당시 성종이 개혁안을 올리라고 하자 최승로는 시무 28조를 제출하게 되고 이것을 본 성종이 감격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먼저 7조. 왕이 백성을 매일 살필 수는 없어. 그런데 호족들이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으니 지방관을 파견해라. 지방의 제도를 정비할 것을 주장했고요. 또 20조.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다스리는 것이고 이거는 내세, 죽은 후에 나의 행복을 위해서야. 반면에 유교는 나라를 다스리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의 급한 일이라는 거지. 즉 최승로는 불교와 유교 중에 유교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거죠.
불교 대신 유교를 바탕으로 정치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최승로의 건의를 성종은 오케이 하고요. 그래서 유교를 바탕으로 중앙 제도를 정비하고 지방에는 관리를 파견하고 학교인 국자감과 향교를 세워 유교를 교육시켰습니다. 그럼 성종 때 만들어진 통치체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앙제도예요. 중앙제도 첫 번째 특징은 이성육부제로 당의 삼성육부를 고려 스타일에 맞게 수정한 것입니다. 먼저 이성은 당의 중서성과 문화성을 합친 중서문화성과 상서성인데요. 중서문화성은 국가 정책을 만드는 곳으로 고위관리인 재신과 하급관리인 낭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서성은 만들어진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로 그 밑에는 실무를 담당하는 육부가 있었어. 또한 중추원에는 고위관리인 추밀과 왕의 비서 역할을 하는 승선이 있었고요. 이 외에 관리를 감찰하는 어사대와 회계기관인 삼사가 있었습니다. 삼사는 언론기구였던 조선의 삼사와는 조금 달라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중국에는 없고 고려에만 있는 독자적인 기구, 도병마사와 식목도감입니다. 먼저 도병마사는 병마사를 관리하는 기구로 병마사는 국경을 담당하는 지방관이야, 즉 국방 문제를 회의하는 기구였습니다. 그리고 식목도감은 법을 만드는 곳이었어. 그리고 이러한 독자기구는 중서문화성의 재신과 중추원의 추밀이 회의를 통해 결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언론기구입니다. 이를 담당한 대가는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어사대의 관원들로 구성되어 있었고 이들은 간쟁, 왕에게 잔소리하고 봉박, 왕의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 거부하고 정책을 결정할 때 통과 사인을 하는 서경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제도입니다. 고려 초 지방은 호족들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을 파견하지 못했어. 그러다 성종 때 최승로의 건의를 받아들여 중요한 12개의 거점을 12목이라 하고 일단 여기에 지방관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 부근의 경기, 그리고 오도와 양계로 정비가 됩니다. 먼저 양계는 북계와 동계 두 곳으로 지도를 보면 국경지역이에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이었고요. 양계 밑에는 군사적으로 좀 더 중요한 지역에 진을 설치했습니다. 반면 오도는 일반 행정구역으로 그 밑에는 군현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고려는 모든 군현에 지방관을 파견한 것은 아니었어. 지방관이 파견된 곳은 주현, 파견되지 않은 곳은 속현이라고 불렀는데요. 고려는 주현보다 속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럼 속현에는 지방관이 없는데 누가 다스릴까요? 바로 토착 세력인 향리가 다스렸어. 그리고 주현과 속현에도 속하지 않는 특수한 곳도 존재했습니다. 농업에 종사하는 향, 부곡과 수공업에 종사하는 소였는데요. 이러한 특수지역은 반란을 일으켜 강등이 된 곳으로 다른 군현에 비해 세금 부담이 많았고 함부로 이사를 가지도 못하고 차별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관리 등용 제도예요. 고려시대에는 관리가 되는 길이 두 가지가 있었어. 먼저 광종 때 시작된 과거제입니다. 과거는 문관을 뽑는 문과, 기술관을 뽑는 잡과, 스님을 뽑는 승과가 있었고 무신을 뽑는 무과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려에는 과거 외에 관리가 되는 또 다른 길이 존재했어요. 그게 바로 음서였습니다. 음서는 5품 이상의 고위 관료의 자제들이 과거를 보지 않고도 관리가 될 수 있는 제도야. 하지만 고위 관직에 오르려면 과거에 합격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하였기 때문에 음서로 관리가 되어도 과거에 응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라보다는 좀 더 능력을 보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거지.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제 고려 시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문벌 사회의 형성과 무신 정권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